안녕하세요. 이제 동기교육심리학 넷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요즘 기온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더위에 여러분들 건강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귀인 이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심리학에서 귀인 이론을 빠질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귀인 이론이 무엇인가? 귀인 이론은 학생들은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 자기가 목표하는 점수가 나왔다든지 또 자기가 생각했던 바가 이루어졌을 때 또는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노력 또 자신의 능력, 이처럼 노력이나 능력의 내적인 원인이라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래 하는 이런 노력이나 능력의 내적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우연한 결과나 운, 그러니까 행운이다, 이러한 외적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후속 행동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의 내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강한 책임의식, 이런 것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내 어떤 실력이나 내 능력, 내 노력,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우연이나 아니면 행운, 운,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다 할 경우에는 그거는 자기 일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거기에 책임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적인 원인이다 하게 될 때, 이럴 때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기속시키는 그 경향에 대한 이론이 바로 귀인 이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귀인 이론이 사실은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귀인 이론이라는 것은 이전 개인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되는 인과적인 원인과 결과의 설명이다 하는 겁니다. 귀인은 모든 사회심리학의 현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 또 인식론적인 주관적인 이 수상성이라고는 중요한 문제를 내포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회현상에 예를 들어서 이제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할 때는 거기는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건 반드시 여기에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5.16 일어나기 전에 4.19 시대, 그때까지만 해도 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뒷산이 그냥 빨갰습니다. 나무 그냥 다 배 떼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온통 산이 발가숭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에서 산림계에서 산림계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집에 갔던 나무도 막 숨기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이제 5.16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에림 녹화, 살림 녹화 하면서 산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거기는 한 가지 제안을 했죠. 뭐냐면은 석탄을 캐라. 석탄을 캐가지고 이 갈탄을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연탄, 옛날엔 구공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연료를 대체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떼기가 더 편하고 하니까 나무를 애써 힘들게 나무를 해다가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산은 우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귀인 이론은 이 사회 심리적인 현상의 근원이다, 근간이다, 그 하나의 줄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기에 관한 4가지 일반적인 접근인데요. 먼저 사회학적인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학적인 접근에서 보게 되면 행동 접근과 인지 접근을 통합한 이것이 곧 이 사회학적인 접근이다 하는 거예요. 이 행동 접근과 인지 접근에서는 그 기대 가치 이론이 있습니다. 기대 가치 이론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대 가치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타당한 성공의 기회가 있다고 믿을 때는 또 목표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때 이것이 곧 동기화가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제 일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는 집을 살 수 있다. 또 좋은 자동차를 살 수 있다. 또 이걸 성취했을 때 나에게는 이러한 베니핏이 오게 된다. 그래서 내 삶의 밸류는 올라가게 된다. 했을 때 그럴 때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된 성공 가능성. 이미 알고 있는 이 성공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요인과 원인과 결과를 곱해 놓게 되면은 여기에 이 동기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은 다음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기대가치 이론입니다. 기대가치 이론이라는 것은 차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 일 이후,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또 어떤 내가 운동을 한다. 할 때 이 차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가치관이나 신념뿐만 아니라 거기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보수가 있기 때문에 응당한 거기에 어떤 내가 바라는 페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또 에어로빅을 한다. 아니면 또 운동을 한다. 할 때는 건강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베니핏이 오기 때문에 그 베니핏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훌라후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훌라후프 잘 돌리세요? 안 돼. 저도 훌라후프를 우리 제 와이프, 우리 2딸 그리고 사유까지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걸 막 이렇게 돌리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공부하느라고 복부에 지방이 많이 차여서 그래서 이걸 돌리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위에다가 이 젖가슴 밑에다가 바로 놓고
이렇게 돌리니까 한 20회 정도는 돌리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숨이 차요. 우리 사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가 제일 운동량이 많아질 거라고. 요령을 아는 사람들은 살랑살랑 던지다 보니까 별 큰 운동이 안 되는데, 저는 막 물에 빠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막 돌리다 보니까 숨이 차가지고 그게 운동이 되더라고요. 자, 이러한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운동은 곧 나에게 건강이 오기 때문에. 그건 바로, 건강이 온다는 것은 바로 기대입니다. 그래서 기대가치 이론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나 어떤 일, 또 운동, 이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가치관이나 신념뿐만 아니라 거기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는 가치 이론에 따르게 되면 이 기대라는 것은 동기부여는 개인의 긍정적인 기대와 가치의 유지, 다시 말해서 이 동기부여를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긍정적인 이런 기대가 생기고 또 이것을 계속 이렇게 유지해 나가요. 그리고 보존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해 나갈 때 결국에는 그 기대에 도달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기대가치 이론입니다. 기대는 개인이 단기적 또는 장기적인 미래에 그들이 수행할 일에 있어서 성공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대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들이 하고 있는 선택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들이 하는 선택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도 형성해 내더라 하는 겁니다. 기대는 이처럼 그 믿음도 변화시키고 행동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고등 이제 고2 올라서게 되면은 이제 그 SAT 때문에 아이들이 그 학력고사 때문에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이 학생들이 스스로 SAT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둘 것을 이렇게 그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거 어려운데 이거 나 SAT 점수 내가 기대 이해할 것 같아 하는 이러한 믿음은 그 다음에 그들의 SAT에서의 실제 성과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한 기대를 가졌느냐, 기대를 가졌다는 건 그 기대는 곧 목표가 되는 거죠. 그 목표는 그 목표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투자하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이번에 SAT 성적이 좋아야 되고 또 좋을 것 같아,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게 되면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진 만큼 이 학생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자기가 생각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대는 자아 개념과 자기 효능감과 같은 개념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자아 개념, 그리고 자기 효능감, 이것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자아 개념은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사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을 이 자아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은 뭐냐?
자기 효능감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역량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예요. 능력과 역량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학문적인 문맥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어떤 수학이나 어떤 역사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 한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동기에 대한 네 가지 일반적인 그 접근에 보게 되면 인본주의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접근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성취하고 또 그 일을 탁월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한 개인의 외부에서 오는 더 고차원적인 이러한 유인가를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고, 띵킹이죠. 그 다음에 감정, 이모션, 그 다음에 환경, environment,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자, 이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은 동기를 창조해내고 동기에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이 목표를 성취하고 어떤 목표를 골을 향해서 그 골로 향해서 나가서 그 골을 성취하고 또 어떤 일을 탁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한 개인의 이 외부에서 오는 더 고차적인 유인가, 아까 유인 이런 말씀드렸죠. 유인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나 그 다음에는 감정이나 환경 등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은 동기를 창조하고 어떤 동기를 만들어내고 동기에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인본주의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향해서 어떤 목표, 난 점수를 이번에 SAT를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고를 정해놓습니다. 그럼 그 고를 향해서 자기가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게 될 때 내가 이 점수를 받아야지 내가 원하는 어느 대학에 나는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난 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믿음에다가 행동이 거기에 플러스 될 때 결국 이 사람은 긍정적인 그 마인드가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존심은 물론 자존심은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자존심은 사실 한편으로 보게 되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가져야 돼요. 자존감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존감은 내 자신을 존중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everything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자신을 내가 존중하게 될 때는 내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존심은 어때요? 자존심은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야, 너 인간이 그래 못 써. 한다든지, 야, 너 옷이 그게 뭐냐? 너 말투가 그 뭐냐? 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외부에서 어떤 소리가 와도 그것이 자기한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갈 곳은 저기야. 내가 받을 점수는 저기야. 내 목표에 달성할 내가 올라갈 고지는 바로 저기다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네 실력 가지고 더 노력하게 되면 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사고, 감정, 환경 이런데 그 생각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을 달성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주의적인 접근은 바로 이런 건데, 예를 들게 되면 또 우리가 아브라함 마슬로의 5단계 그 욕구가 있습니다. 5단계 욕구 중에서 가장 그 탑에 있는 그것이 곧 그 자아실현의 욕구인데요.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것은 그 한 개인을 최고로 동기화시켜가지고 그 최상의 자아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곧 이 아브라함 마슬로의 그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아브라함 마슬로의 그 욕구를 보게 되면은 먼저 사람은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돼야 된다.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선 내가 목마른 사람이 먼저 마셔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또 한 술 밥을 먹기가 어려운 사람이 나 연애할 거야. 나 장가 가야 돼.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될 때 비로소 그 다음에는 안정에 대한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가 만족될 때 애정에 대한 욕구를 바라볼 수 있고, 애정에 대한 욕구가 만족될 때 그 다음에는 이 자아 존중감,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자기 존중에 대한 욕구가 만족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자기가 바라는 마지막 그 골, 마지막 탑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것은 곧 이 생리적인 욕구가 먼저 만족되고, 그 다음에 안정에 대한 욕구가 만족되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애정에 대한 욕구, 존중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만족될 때 비로소 자아 실현의 그 욕구가 만족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마슬로의 그 욕구 이론을 이렇게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이것이 1단계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2단계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욕구는 그 애정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욕구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족될 때 자아 존중의 욕구로 나아가게 되고, 자아 존중의 욕구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귀인 이론에서 와이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와이너는 교육심리학자였는데 이 와이너는 그 귀인, 원인과 결과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그 원인으로 돌아오게 되더라. 왜냐하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기 원인이 있는데 거기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귀인 이론입니다. 자, 와이너는 귀인을 통제 소재, 안정성, 책임감, 이러한 차원으로 8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내적인 면을 보게 되면은, 내적인 면은 뭐냐면은 이 통제 소재입니다. 이 내적인 요인을 우리가 둘로 나누게 되면 안정성과 불안정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안정성은 이 통제 불가능, 이 통제 불가능은 낮은 적성과 그 다음에 낮은 능력, 또 통제 가능은 이 평상시에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곧 안정적인 면으로 들어가고, 불안정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 통제 불가능, 이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한마디로 시험을 보는 그 당일에 아팠다, 질병으로 찾아오는 이런 그 어떤 상황은 이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것은 이 안정적인 것과 불안정적인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제 가능한 것은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통제가 가능해요. 왜? 공부를 더 시키면 되거든요. 아픈 것은 물론 치료하고 해야 되지만 그건 나로 인해서 온 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이제 오는 병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동기에 관한 4가지 일반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행동주의와 인본주의, 인지주의, 또 사회학습, 이 4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것을 이제 2가지로, 동기의 소재와 동기의 원천, 이 둘로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행동주의는 이 외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동기부여가 이 외적 동기부여를 말합니다. 네가 이걸 했을 때 이러한 보상을 주마, 안 했을 때는 이러한 벌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와 인지주의, 이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난 이런 사람이니까 난 이걸 할 수 있어. 그래서 노력을 하니까 목적 달성했어요. 했으니까 나 이거 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차원 나갈 거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학습은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기의 소재에서 오게 되는데요. 동기 원천에서 오는 건 어떤 것인가? 동기 원천을 보게 되면 이 행동주의는 어떤 강화물 또는 처벌, 이런 것들이 그 행동주의의 동기의 원천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이걸 했을 때 네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주마, 또 네가 이걸 하지 못하면은 여기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있다 하는 거죠. 인본주의는 그 동기의 소재는 내적인 요소고, 또 동기 원천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인본주의는 자존의 욕구입니다. 내 자신을 존중하고자 하는 그 셀프 이스팀이죠. 셀프 이스팀의 그 리더, 또 뭔가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아까 에브람 마슬로처럼 그 자신을 향해서 먼저 아주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 그 다음에 자존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만족될 때 비로소 자아실현의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지주의를 보게 되면은, 인지주의도 역시 동기의 소재는 내적인 요소입니다. 이건 외적인 요소가 아니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요소예요. 동기 원천은 뭐냐? 동기 원천은 그 인지주의 보게 되면은 어떤 신념, 그리고 어떤 기대와 어떤 신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지주의의 동기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습에서 보게 되면은 동기의 소재는 외적인 요소도 있고 내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기의 원천을 보게 되면은 어떤 기대와 가치입니다. 어떤 기대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주의와 인본주의, 인지주의, 그 다음에 사회학습, 이 네 가지로 동기심리학에서는 그 동기 소재와 동기 원천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동심리학에서 보게 되면은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를 볼 때, 우호적인 사람은 나를 볼 때 눈썹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반가운 사람,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다, 아니면 배우자가 오랜만에 떨어졌다가 만났다 할 때 제일 먼저 사람 몸에서 반응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눈썹입니다. 눈썹이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내게 별로 우호적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나타났을 때 살짝 견눈질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째려보든지, 이렇게 고운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눈을 차단하는 행동은 위협을 느끼거나 좋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죠. 어린애들이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먼저 가립니다. 눈을 감는다든지 눈을 가려요. 그래서 눈을 차단하는 행동은 어떤 위협을 느끼거나 좋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또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다가 어떤 아이들이 보지 말아야 될 어떤 부분, 그리고 무시무시한 장면, 어떤 막 피가 낭자한 그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 눈을 먼저 가리는 엄마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자신이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서서히 발달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동심리학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행동심리학, 이 행동심리학을 모르면은 동기심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심리를 좀 더 다음 주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